그 지긋지긋한 여자와는 이혼할 거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남편의 두 번째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였습니다. 불륜 상대가 보낸 초음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처럼 성공한 남자 옆에 너는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임신한 내연녀와 함께 살 생각에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 자만하며 살아왔지만 그 성공 뒤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남녀에게 반드시 지옥의 맛을 보여주리라.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주인공 이서연, 38세의 조용한 여성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주부 같지만 이 여성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융계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이자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조용히 남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 김민준은 어땠을까요? 39세의 민준은 자신이 천재 사업가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IT 회사를 경영하며 대형 계약들을 따내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남편의 차 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골프를 치러 간 사이 차 내부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낯선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업무용이라고 들었던 두 번째 핸드폰이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잠금 해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준의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몇 개의 숫자를 더 눌렀고 5번째 시도 만에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신저 앱을 여는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라고 저장된 이름과 함께 수백 개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서연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보고 싶어. 자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겠어.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벌써 12주야. 보고 싶지? 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서.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모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날짜별로 정리하며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남편의 회사에 흘려보낸 자금이 얼마였던가, 복잡한 사모펀드 구조로 만들어진 민준의 회사 유동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 자금줄을 끊으면 정확히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서연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의 모든 재무 구조를 설계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골프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 대박 계약 하나 따냈어.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슬슬 우리 관계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재미없는 여자는 내 성공에 어울리지 않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채소를 썰던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서도 받아왔어. 재산은 법적으로 나누면 되고 위자료도 적당히 챙겨줄게.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민준은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에 사인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부엌을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서연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서류에는 집과 차, 그리고 민준 명의의 예금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는 고작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서연이 지난 3년간 민준의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3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 남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그대로 서명하는 거야? 이해 없어? 네,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민준이 건넨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서명한 합의서를 테이블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민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12곳, 사모펀드 구조 8개, 그리고 민준의 회사 주주 명부에 올라있는 유령 투자자 5명.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서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내일 짐 정리하러 올게. 당분간은 호텔에서 지낼 테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민준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장해 두었던 박유나와의 대화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신 12주라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민준이 지난번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한다며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시간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해외 자금줄 차단.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직후 실행한다. 2단계, 사모펀드 구조 해체. 일주일 내로 완료한다. 3단계, 시부모님에게 흘러들어가는 생활비 송금도 동시에 중단한다.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며느리인 서연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서연을 무시했고 명절 때마다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서연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 민준이 천재 사업가라고 믿었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500만 원의 생활비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골프 회원권을 사고 친구들을 만나 아들 자랑을 하며 사치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인 서연이 해외 계좌에서 매달 자동 송금해주던 돈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시부모님 계좌에 자동 송금을 해제하는 것은 클릭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시부모님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될 테니까요. 그날 밤 민준은 박유나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28세의 유나는 민준의 재력에 눈이 멀어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랑 정리한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응, 생각보다 간단했어. 이의도 없이 바로 서명하더라고.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두 사람은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자신의 서재에서 민준과 시댁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 지원 자금의 흐름 증명서, 계약서 사본, 모든 것이 개인 금고 안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 더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민준은 유나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냈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사업이 순풍에 돋단 듯 순조롭다고 믿었고 앞으로 더 큰 돈을 벌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민준의 비서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 정보까지 입수한 서연은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잔금 미납 시 계약금 전액 몰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법원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 페이퍼 컴퍼니 지분 증명서, 사모펀드 계약서, 시부모님 계좌 입금 내역 3년치. 서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오만한 남자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차피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로 50장이 넘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펀드, 해외 자산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 목록이며 각 항목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명기되어 있다고. 민준은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계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동요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민준의 변호사가 급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회의실을 나온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무팀 박 부장이 다급하게 민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부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던 주요 투자 자금이 갑자기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이번 달부터 끊긴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자들한테 연락은 해봤나? 그게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메일도 반송되고 전화도 안 됩니다. 박 부장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 싱가포르의 사모펀드 2곳, 홍콩의 투자법인 1곳,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해외 송금 시스템에 에러가 났나 보지. 며칠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사장님, 이번 달 중도금 지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준은 박 부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하고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서연은 해외 은행 계좌들의 차례로 접속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임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모펀드 2곳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제했습니다. 홍콩의 투자법인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민준의 회사에 흘러들어가던 모든 자금줄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총액 30억 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서연은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게 사업이 좀 바빠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준은 유나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건성으로 받고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500만 원은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회사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공급처인 김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래 중단서였습니다. 대금을 2달이나 밀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경영을 해야죠. 민주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김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큰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그 말 지난달에도 들었습니다. 유감이지만 오늘부로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일어서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자 회사의 생산 라인은 이틀 만에 멈춰섰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래처들로부터 위약금 청구 통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급히 거래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은행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보 문제로 승인이 어렵겠습니다. 담보 문제? 나한테 부동산도 있고 회사 자산도 있는데 무슨 소리요? 그게 사장님 명의의 자산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 금융기관에요.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담보 설정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제가 언제 해외에 담보를 설정했습니까? 저희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3년 전부터 설정되어 있네요. 민주는 은행을 나오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회사 재무 구조가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계약한 새 아파트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입수한 서류였습니다. 계약 특약 사항을 읽으며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한 달 후이며 미납 시 계약금 1억 원 전액 몰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손해금까지 합치면 민주는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틀 후 박 부장이 다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습니다. 박 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단기 부채 상환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외부 자문단을 불러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필요 없어. 내 능력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민주는 오만함에 박 부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부모님 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아왔던 고가의 미술품들을 현금화하려고 감정을 맡겼다가 전부 가짜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산 그림이 5만 원짜리 복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생활비도 끊기고 미술품도 가짜로 판명나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준의 회사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붉은 선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금융 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준의 사업 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서연의 계산으로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몰락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경영 능력을 믿고 있었고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전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가에서 민준의 회사에 대한 쑥덕거림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도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민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나머지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뱅크런 사태였습니다. 민준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내용 증명을 받으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준의 사무실 앞을 서성였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날 오후 핵심 협력업체 대표인 이 사장이 예고도 없이 민준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사장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민준은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우리 회사가 MJ테크에 납품한 물건값이 얼만 줄 알아?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요? 이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쏘아붙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구조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무너진 겁니까?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실했잖소.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영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입니다. 이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영 능력? 김 사장 정신 차리시오. 시장에서는 이미 MJ테크는 끝났다고들 하오. 이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려고 차에 오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돌아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생활비가 2달이나 안 들어오잖니. 우린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우린 굶어 죽으란 말이냐.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바쁘니까. 차가 출발하자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서연은 마음씨 착한 여자였으니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서연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나다. 시어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문 좀 열어다오.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 하시죠.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CCTV로 시부모님이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파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주세요. 전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답했고 곧바로 경비실에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경비원에게 쫓겨나듯 아파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이게 다 이혼 때문이야. 서연이가 우리를 원망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자신들이 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무시하고 집안일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것을.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유나의 아버지,
박 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박 회장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민주는 박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 회장은 민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회사 재정 상태를 좀 알아봤네. 박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도 직전이더군. 이런 회사에 돈을 대줄 수는 없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유나가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 되지. 내 딸을 파산한 놈에게 맡길 수는 없어. 김서방, 유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그 말은 곧 헤어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의 사무실을 나오는 민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불륜 사실을 들키기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준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입니다. 타이밍을 봐야죠.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서는 더욱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의 자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사내 감사팀을 투입해 박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횡령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모두 외부 자금이 갑자기 끊긴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지난 3년간 회사에 유입된 투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봤는데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전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이었고 그 회사들이 모두 동시에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자기,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재기할 방법을 찾을게.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우리 아빠도 자기를 안 돕겠다고 했단 말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은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재기 발판이 되어줄 수 있어. 아이도 있고 나도 있잖아.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사업 부도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지 유나의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좀 혼자 있게 해줘.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화려한 미래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다음 날 과거에 자신이 경멸했던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최전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은 최전무를 무능하다고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전무님, 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 전무는 민준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사장,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나를 무능한 사업가라고 했었지?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숙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됐고 나는 김 사장처럼 오만한 사람은 돕지 않네. 돌아가게. 최 전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준은 사무실을 나오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 행동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부모님 집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부모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빌려간 돈 갚으세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아드님은 연락도 안 되는데요. 당신들이 책임져야죠.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방구석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해외여행도 고급 골프도 친구들 앞에서의 자랑도 모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능해서 집안이 망했어. 다 민준이 때문이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며느리 서연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진실을 만약 알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서연은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업 붕괴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신이다, 운명이다, 시장 상황 탓이다,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서연은 자신의 안전과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외 계좌는 더욱 복잡한 구조로 재편했고 법률 대리인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MJ테크 최종 부도 처리. 법원에서 공식 발표가 났고 그 소식은 곧바로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 김민준의 회사 부도 30억대 손실, MJ테크, 끝내 법정 관리행. 뉴스가 나가자마자 민준의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김민준 나와서 책임져.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직원들도 섞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민준을 원망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은 사무실 안에 갇혀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분노한 사람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민준을 소환했습니다. 부도 직전 재산 은닉 혐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혼이 회사 부도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준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군요. 혹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민준은 손사래를 쳤지만 형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창은 민준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산 숨기려고 이혼한 거네. 진짜 쓰레기다. 저런 놈이 사업가라고? 웃기네. 투자자들 돈은 생각도 안 하나. 민준의 사회적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윤아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의 부도 소식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약속받았던 펜트하우스도, 부유한 삶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받자 윤아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회사 완전히 망했다는 거 진짜야? 민준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아야, 지금 나도 정신이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니? 나 당신 믿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윤아의 비난을 들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윤아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패배자야. 더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윤아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든 채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윤아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부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강제 집행 통지서를 건넨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주택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한 달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은 냉정하게 알리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게 다 민준이 때문이야. 시아버지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단다. 우린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하지만 민준 역시 자신의 문제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들을 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계약했던 새 아파트 건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이 대표님, 김민준 씨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전액 몰수되었고 지연 손해금까지 합쳐 총 1억 8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자산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그날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민준에게 사업적으로 이용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들이 언론사에 빗발쳤습니다. 김민준은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협력업체 대금을 체납하면서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직원 복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명품만 사들였다. 언론은 이 제보들을 기사화했습니다. 민준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가 하나하나 까발려졌습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평판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준은 기사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기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어느 회사도 민준을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윤아는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민준의 몰락으로 인해 제대로 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아는 거울을 보며 불러온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민준에게 기댈 수도 없고 아버지는 민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윤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아는 충동적으로 민준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항의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 외쳤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김민준은 저와 결혼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아가 오열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민준의 불륜과 임신 사실까지 만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민준의 남은 평판도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사기꾼이자 바람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민준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윤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윤아가 그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임신해서 아이도 있는데 혼자 키울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실 거죠? 낯선 남자가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마저도 완전히 상업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윤아는 처음부터 민준의 돈만 노렸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윤아도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술 기운에 정신은 몽롱했지만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개인 통장 하나에서 기이한 거래 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매달 일정액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돈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비비고 거래 내역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개인 투자 계좌. 민준의 심장이 찼는 것 같았습니다. 내 통장에서 서연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민준은 급히 다른 통장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서연 개인 투자 계좌, 이서연 해외 송금. 같은 내용이 여러 통장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준 관련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유나의 기자회견 영상도 보았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파산했고 유나는 배신했으며 시부모님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곧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민준이 자신의 모든 성공이 사실은 서연의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서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술에 취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투자 계좌. 그 글자가 눈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정신을 차리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서연이 과거에 관리하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보관해오던 서류들이 캐비닛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 초기 자본금 증명서, 투자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시 들어왔던 초기 자본금 5억 원이 케이맨 제도의 한 법인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법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운 좋게 투자자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뒷장을 넘기자 실제 투자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서연, 민준의 아내, 아니 전처였던 서연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숨이 겠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업 확장기에 들어왔던 1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건이었습니다. 실제 투자자 명단을 보니 또다시 이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더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3년간의 모든 주요 자금 유입건이 서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사모펀드, 해외 투자법인, 모두 서연이 만들어낸 구조였던 것입니다. 민준이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따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돈이 사실은 아내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MJ테크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 업계에서 인정받던 경영 능력, 젊은 사업가로서의 명성, 모든 것이 서연의 지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오만과 자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가였다는 것. 그 아내의 그늘 아래에서 성공한 양허세를 부렸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를 배신하고 버렸다는 것. 민준은 통곡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서 오열하는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할 얘기가 있어. 답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그렇게 날 이용한 거였어? 전부 계획이었던 거야?
내가 잘못했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답장 좀 해줘. 하지만 서연은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모든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민준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민준이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졌음도 서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당신이 위자료라도 줘야 할 거 아냐. 민준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나한테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 아이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것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 파산한 거. 줄 돈 없어. 민준이 말했지만 유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 어딘가에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야. 유나가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저 지친 표정으로 유나를 밀쳐냈습니다. 돌아가. 더 할 얘기 없어. 유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집 앞에 다시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차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김민준 나와서 돈 갚아. 민준은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람들을 해산시켰지만 잠시 후면 또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채권자들의 협박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몰락한 사업가 김민준 채권자들에게 포위당해 기사와 함께 민준의 초라한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부모님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퇴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한테 갑시다. 우리가 사정을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화려한 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두 사람은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계십니까?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잠시 뵈려고. 예약이 없으시면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경비원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 며느리란 말입니다. 이미 이 대표님께 전달했지만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연이 거절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기다리겠소. 퇴근할 때까지라도.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연은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CCTV로 시부모님이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부모님은 서연의 사무실 앞을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빌딩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시부모를 버렸다. 이서연은 가족을 버린 냉혈한이다. 불법 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시어머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는데 무슨 며느리 타령이야. 아들이 돈 못 버니까 며느리 탓하네. 웃긴다. 저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저래? 여론은 오히려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경찰에 제지당해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윤아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민준의 옛 회사 앞에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결혼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 씨는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조차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민준 씨의 달콤한 말에 속아 관계를 가졌고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김민준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그의 전 부인이 있을 때부터였나요? 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를 탔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아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윤아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기자회견 영상과 임신 시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대화 기록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태아 초음파 사진,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륜의 시작부터 임신까지의 모든 과정이 입증 가능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진리가 없다고.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아였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윤아가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애원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유리창에 바싹 붙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입 모양으로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아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아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윤아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돈이 있을 때는 민준을 찾았고 돈이 떨어지자 다른 남자를 찾은 것입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업의 성공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은 서연의 헌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상간소송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더미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과 윤아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서연만은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값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무법인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래서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고소장 좀 써주시오. 민준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그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서연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법원에 두꺼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허위 계약서로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사치품을 구매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불륜을 저지르기 훨씬 전부터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입니다. 법원은 민준의 고소를 기각했고 오히려 민준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민준은 역으로 당한 것입니다. 같은 날 서연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유나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불륜의 시작부터 임신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대화 내용, 호텔 예약 기록, 목격자 진술, 태아 초음파 사진, 유나의 기자회견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유나는 소장을 받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나는 급히 서연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문자, 메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박유나님의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만 상대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법적 절차만으로 유나를 옥죄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큰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밀어 넣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경매에 넘어가서 나왔다.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부모님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민준의 좁은 원룸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꼴이 이게 뭐니?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시아버지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서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한테 다시 한번 가보자. 이혼해도 가족은 가족이잖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우리 안 만나줘요. 그래도 가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일지도 몰라. 시어머니의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은 민준 몰래 서연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서연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시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짐을 펼쳐놓고 드러누워 버린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테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서연의 집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터폰을 수없이 눌렀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살려다오.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도 우리가 가족 아니니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서연은 냉정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주거 침입으로 고소합니다. 즉시 조치해 주세요. 변호사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1시간 뒤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강제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시부모님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연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반경 100m 이내에 다가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법적으로조차 서연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서연을 고소한 건과 상간소송 두 가지에 동시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돈도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찾아간 변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 없겠습니다. 왜요?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변호사들은 서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소송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는 10곳이 넘는 법무법인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가 이렇게 몰락하다니. 유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구했지만 그 변호사마저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유나 씨, 상대방이 가진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나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합의만 성사되면 5천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유나는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저의 경제 사정도 어려우니 합의를 원합니다. 서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만 받겠습니다.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연에게 애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핑계댔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서연의 변호사는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박유나님과의 어떠한 사적 접촉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몰락이 서연의 자금 차단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공론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의 사업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연은 그 지원을 증여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민준이 불리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이 사실을 공표하면 서연은 투자금 회수 소송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준은 서연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연이 노린 가장 치명적인 복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살던 집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민준의 원룸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지만 민준 역시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곧 그 집에서조차 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준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난방비를 아끼느라 추운 겨울을 떨면서 보냈습니다.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자신에게 법적으로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인 정산이었습니다. 제3분할 소송의 변론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숨겨놓았던 나머지 자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변호사가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명으로 된 소액예금, 자동차, 골프 회원권, 심지어는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이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단돈 1원도 남기지 말고 모두 청구해 주세요.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곧 법정에서 민준과 유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민준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유나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의 재산분할 소송은 이미 언론에 큰 관심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초라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변호사마저도 자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 2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이서연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민준 명의의 잔존 자산 중 부동산, 예금, 회원권, 동산 일체를 원고에게 분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유책성을 인정해 추가적인 배상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준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빚뿐인데 거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민준은 서연을 뒤쫓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김민준님과의 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망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민준은 그래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주 상간소송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유나는 원고 이서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유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탄시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유나는 방청석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유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유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박 회장은 이미 유나와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민준 역시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옷, 구두, 액세서리 모두 중고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살던 오피스텔도 팔아야 했습니다. 돈을 모두 위자료에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유나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이미 바닥났고 담보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매달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법원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도 유나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재산 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재산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모두 저의 개인 자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투자와 사업으로 이룬 것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주장하는 불법 취득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모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은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서연은 해외 투자 이력, 페이퍼 컴퍼니 설립 증명서, 사모펀드 운용 기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 투자 전문가였다니. 그렇다면 김민준 씨의 사업을 지원하셨던 겁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투자자로서 그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로서가 아닌 투자자로서 한 일입니다. 그 투자를 회수한 이유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닌 사업상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응원했습니다. 유능한 여자가 무능한 남편한테 이용당했네. 이서연 대표님 진짜 멋있다. 완벽한 복수다. 바람 피운 남자는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 여론은 완전히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자신이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에서 시부모님이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돈이었다는 것을. 아들 민준이 잘나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눈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명의였습니다. 이서연 대표님께서는 김민준 씨 부모님의 편지를 수령하셨으나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시부모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냉대와 무시를 지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시부모님은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연을 부려먹었던 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일,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했던 일,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항소심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민준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민준을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김민준 씨, 전 부인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민준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민준의 뒤늦은 후회는 다음 날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이, 당신이 맡아줄 수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하나 건사 못해. 미안하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 유나가 울부짖었지만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나는 결국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입양기관 대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준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유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서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부도낸 사업가, 불륜 스캔들, 사기 혐의까지 따라붙는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민주는 결국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기사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고급 외제차를 몰던 남자가 이제는 낡은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39세였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준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나는 원래 사업가였어. 이건 잠깐 이러는 것뿐이야. 민준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민준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민준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민준의 허영심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완전히 잃은 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겨우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두 노인이 살기에도 비좁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받는 생활보호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의 할인 시간을 찾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느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지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잘했으면 당신은 뭐 달랐어? 싸우고 울고 후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과거에 돈 자랑을 하며 어울렸던 사람들은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완전히 고립된 채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며느리 서연이 자신들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유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출산 직후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유나는 더욱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매달 분할해서 갚고 있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유나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청소일,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 때문에 어디를 가든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늙어버린 것입니다. 유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매일 곱씹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이서연의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은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전문 컨설팅 및 투자 회사였습니다. 리버티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재무 능력과 투자 경험을 살려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여성 사업가들에게 투자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연이 투자한 기업들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업계에서 서연의 안목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리버티 캐피탈은 업계 최고의 여성 전문 투자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연은 경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을 이끄는 여성 투자가 10인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서연이 과거에 남편의 사업을 지원했지만 배신당했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서연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능한 여자가 무능한 남자 때문에 희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성공한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서 압류한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해 기부한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기부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론은 서연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사업가로 평가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서연 개인의 자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민준과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연이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서연은 우연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민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서연의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충격과 수치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멧을 다시 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감정의 동요도 동정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민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인간도 그와의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연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안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파트너들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서연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서울의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서연은 자문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 지금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감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성공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서연 그 자체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만의 건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건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미래도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현재의 자유를 위한 대가였음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완벽한 응징, 새로운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은 것. 이서연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보다 더 완벽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연이 얻은 가장 큰 승리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때 그림자에 가려 살던 평범한 아내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했지만 결국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완벽한 응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서 빛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일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줄 댓글 남겨주시면 기쁘겠습니다.